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제목은 스웨덴 복지 이민 정책 변화와 조직 범죄 확산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 과학적으로 복지 이민 정책의 변화가 최근에 스웨덴 조직 범죄 확산에 인과적 관계가 있다라고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현상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기본적으로 스웨덴이 최근 한 20, 30년간 변화해온 사회정책적인 변화가 이런 조직범죄에 뭐라 그럴까요? 좀 씨앗을 뿌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학자들 간의 공감대가 있고 이게 어떤 맥락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최근 동향과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도 넣으면 좋겠다고 박준희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좀 넣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현재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뭐 핀란드, 덴마크, 캐나다, 네덜란드 이런 곳에서 같이 좀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좀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2021년, 2년, 3년 이쯤 들어서 스웨덴에서 조직 범죄가 굉장히 좀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이 갱단이나 조폭 조직 범죄 조직하고 연루된 이런 사건이 있어서 뭐 폭발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총기 사고가 특히 이제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10명 이상의 그런 갱 범죄, 갱단의 살인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들이 모두 이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분석의 결과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특히 2022년에는 한 60건 정도의 총기 사망 사고가 있어서 스웨덴 역사상 가장 높은 기록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좀 스웨덴에서 조직 범죄가라는 전 세계에 좀 놀라움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근데 이게 그때 잠시 끝난 것이 아니라 2023년에도 좀 이런 트렌드가 좀 계속 발전을 하면서 이제 스웨덴도 조직 범죄에서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북유럽에서 좀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또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복지국가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이런 게 왜 생기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면서 언론에 많이 이제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 현황이 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 오가나이즈드 크라임 인덱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스웨덴만 보여드리면 스웨덴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이제 체감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한국과 비교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24년, 5년 기준으로는 10점 만점에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범죄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조직범죄 스코어가 4.73이고 한국은 4.42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스웨덴에서 조직범죄의 점수가 한국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이었던 거죠. 21년에는 사실은 한국이 더 높았습니다. 한국은 21년에 보면 4.91인데 조금씩 이제 낮아지는 오히려 추세인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국이 조직범죄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그거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는데 21년 이후 23년, 25년 되면서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범죄 시장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크라임 마켓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 마켓은 오히려 인구 대비 마켓 규모는 한국보다 더 넓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웨덴의 조직범죄 수준이 한국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지금 이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측정이 되고 있고 이 수준은 전 세계 193개 국가 중에 118이다. 라고 하면 사실은 그게 중간쯤 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스웨덴의 그런 평판이나 복지국가의 수준을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쪽에 이 부분을 보시면 북유럽 8개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는 스웨덴은 북유럽 복지국가의 대표주자,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복지국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직범죄에서 북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좀 놀라운 결과가 아닌가.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이런 경향성이 사실은 복지국가의 개편, 복지제도의 개편, 이민정책의 변화와 사실은 굉장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발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 조직범죄 동향을 보면 한때는 범죄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유명했지만 최근 이제 조직범죄 규모나 횟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반드시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많은 전문가들은 그런 조직범죄가 지금 팽배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정책 자체가 좀 느슨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스웨덴이 관대한 복지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사회를 다양성을 인정하다 보니까 너무 사회적 분열이 야기되는 것에서 기인한다. 또는 이제 갱 활동에 대한 그런 자각이나 예방이 너무 없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석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EU 체제가 되면서 더 촉진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90년대 들어서면서 EU 체제가 되면서 EU 안에서의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그 제한 없이 거주 이전이나 직업의 자유를 EU 범위 안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범죄 조직도 스웨덴까지 더 활동 영역을 넓힌 것이 아니냐. 주로 이제 스페인, 네덜란드 이런 데에 있는 이탈리아 이런 마피아들까지도 스웨덴까지도 활용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네,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사실 조직범죄의 그 대리지표라고 볼 수 있는 그 총기 사고에 대한 비율이 오른쪽 표를 보시면 조금씩 이렇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2년에 보시면 살인사건, 무기를 이용한 살인사건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꾸준히 증가하던 차에 22년에 총기를 통한 그 사건 수가, 희생자 수가 굉장히 증가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스웨덴 조직범죄가 확대되고 있구나, 확산됐구나라는 것이 이런 지표를 통해서 좀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 정부가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2년, 23년 연속해서 그게 커지다 보니까 23년에 스웨덴 내각이 처음으로 조직범죄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수립을 해야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스웨덴은 왕이 있지만 입헌 군주제를 통해서 내각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내각에서 이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2023년에 그 정부 안을 만들어서 2024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영어로도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되었는데 Government Communication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컨텐츠를 보시면 치안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총기나 폭발물 관리 그리고 이제 그 범죄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가능성, 젊은 친구들이 범죄 조직에 가담하게 되고 연루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경제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으로 그렇게 그런 쪽으로 가는 친구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사회 통합을 하고 같이 하면서 사회 안에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거기에 대한 대응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통합적인 접근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이제 법무부 주도로 이제 이게 추진이 됐는데 계획부터 이제 집행까지 이제 법무부 중심으로 추진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왼쪽에 남성분이 현재 그 스웨덴 법무부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이제 나온 얘기가 갱크라임에 대해서 우리가 인터벤션 그러니까는 개입을 해보니 2025년에는 스웨덴에서 총기 사고의 발생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음을 법무부 차원에서는 이제 소개를 하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은
이제 국가경찰 커미셔너의 발표에 따르면 경찰이 조사해보니 스웨덴 인구가 10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17,500명 정도가 갱 크리미널과 그러니까 그 갱에 직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긴밀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 네트워크에 가담을 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5만 명 정도 있더라. 그러니까는 지금 1000만 명이라고 봤을 때는 인구 1000만 명이라고 봤을 때는 0.17%, 0.18% 정도가 직접적으로 갱의 범죄나 범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조금 느슨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보면은 한 0.7%의 국민의 0.7%가 그런 조직 범죄와 조직 범죄자들이나 그런 네트워크와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스웨덴에서도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의 조직 범죄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 대응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민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계속 언론이나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민자들이니까 당연히 그런 것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민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스웨덴이 오랫동안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온 것이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사회통합에 실패를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발생을 하다 보니 결국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길 그리고 이제 사회에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이런 식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국에 2021년에 들어가서 한 4년 넘게 근무를 하다가 지금 잠깐 또 나와 있는데요. 이제 한국을 가서 제가 가장 느꼈던 거는 스웨덴은 여전히 한국 분들에게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스웨덴의 복지국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모습은 사실 2000년도 초반에 이미 끝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북유럽 복지국가, 이제 뭐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큰 나라 네 국가를 보면 이 북유럽 4개 국가 중에 불평등이 제일 높고 그리고 복지 수준이 가장 후퇴하고 낮아진 나라가 바로 스웨덴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북유럽 아니면은 뭐 유럽 뭐 전 세계적으로 스웨덴은 더 이상 북유럽을 대표하는 복지국가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불평등도 높아지고 복지도 후퇴하고 갈등도 심해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평등 확대 양상을 이제 다양한 스토리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너무 이제 시간이 걸리고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 지표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왼쪽에 보시는 이제 막대 그래프는 소득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1991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얼만큼 변했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1분위가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고 10분위가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인데 위로 올라갈수록 특히 자산을 포함한 소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자산을 뺀 노동의 임금, 그러니까는 그죠? 그 근로소득은 조금 덜 차이가 나지만 자산소득에 의한 소득 격차가 굉장히 커짐을 그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산소득이 많아져서 그 불평등의 격차가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저희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지니계수 같은 경우에도 점점점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지니계수가 1995년에는 그 0.25를 0.25에 미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자산소득을 뺐을 경우에는 그 지니의 계수가 0.2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산소득을 빼고도 지니 계수가 2.5에 육박하고 있고
자산소득을 포함할 경우에는 0.3을 넘는 그런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과 자산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웨덴 복지국가 그러면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보편주의 복지국가 그렇게 해서 사회민주주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말하는 완전고용 2% 미만의 실업률을 유지하면서 모든 사람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토대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면서 복지와 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그런 모델로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을 설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스웨덴의 실업률이 이렇게 치솟은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2% 3% 얘기는 90년대까지의 얘기고요. 지금 2019년부터 23년까지의 실업률을 보면 파란색이 스웨덴인데 7%, 8.5%, 9.1%. 이때는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더 오른 것도 있지만 다른 EU 27개국과 비교해도 훨씬 더 높은 수준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률이 높으면 결국에는 더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더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힘든 사람은 이주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더 이주민들을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그런 기제로 작동한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스웨덴 복지 지출 규모가 엄청 줄었습니다. 지금 이게 주요 국가들을 이제 뽑아서 1930년부터 2024년까지 흔히 말하는 소셜 스펜딩인데 한국에서는 이걸 복지 지출이라고 많이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현금 급여뿐만이 아니라 사회 서비스, 의료 등등 모든 복지 분야에 들어가는 모든 지출 규모를 GDP 대비 몇 퍼센트인지로 표현을 한 그래프입니다. 이미 스웨덴은 35%에 육박하는 기록을 1990년대 초반에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엄청 높은 거죠. 근데 그때부터 오히려 다른 나라는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지만 스웨덴만 유독 굉장히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3년에 코로나 이후에 공공지출이 늘면서 반등을 했지만 반등하는 그 수준, 지금 요 반등하는 수준도 스웨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그만큼 스웨덴은 복지 지출에 있어서 긴축을 기조로 하고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1990년 이전까지는 사민주의, 사회민주주의 당이 오래 집권을 하면서 복지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썼지만 그 90년대 이후에는 우파 정권이나 우파 연합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본적으로 복지를 복지 지출을 줄이고 그리고 시스템이나 개별 프로그램의 자격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줄였을 때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스웨덴은 보편적 복지국가다라고 해서 보편성은 또 유지하는 측면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보편성은 유지하면서 복지를 축소하게 되면 사실은 중산층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복지는 크게 줄이지 못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보편성을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중산층이 그로 인해서 얻는 영향보다 취약계층이 그쪽으로 복지 지출의 축소로 받는 영향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보편성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복지를 줄일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지 지출도 꾸준히 줄였고 그런 제도를 많이 줄였고 그리고 이제 보편주의는 또 유지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취약계층이 너무 힘들어지는 그러다 보니까는 불평등은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사실은 요즘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의외이실 수 있지만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복지 지출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복지 지출 규모가 높으면 좋은 복지국가 이런 얘기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복지 지출을 견인하는 요인이 사실은 고령화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연금 지출하고 의료비 지출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편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복지 지출이 조금 안정화되거나 좀
아니면 폭증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심해지고 연금 개혁을 제대로 못해서 복지 지출이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복지 지출만 가지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스웨덴은 굉장히 많이 줄인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웨덴 하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사람들에게 실업자들에게 잡 트레이닝을 많이 시키고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유인 기제를 많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출을 해서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의 모델로서 추진을 했다라고 한국에는 소개가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액티브 레이버 마켓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규모가 1990년대에서 95년까지 좀 증가를 하다가 95년 이후에는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2020년대 들어와서는 GDP의 1%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액티브 레이버 마켓 프로그램은 바로 밑에 있는 PES가 Public Employment Service and Administration에서 공공 고용 서비스, Training, Employment Incentive, Supported Employment and Rehabilitation, Direct Job Creation 여기까지가 이제 그 액티브 레이버 마켓 프로그램의 그 항목들인데 이 전반적으로 액티브 레이버 마켓 프로그램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특히 많이 줄어든 건 바로 트레이닝입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중반까지는 그런 직업훈련이 바로 취약계층에게 다 가는, 취약계층이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이 2000년대 들어와서 급격히 줄어들어서 지금은 GDP 예전에는 거의 1%에 육박하는 수준이 잡 트레이닝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나 프로그램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스웨덴에서 이미. 그리고 밑에 unemployment가 하나 있는데 이 unemployment는 바로 그 실업급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는 사실은 액티브 레이버 마켓 폴리시, 그러니까 액티브 레이버 마켓 프로그램과 조금 양축을 이루는 건데 일단 현금을 줘서 먹고 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정책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먹고 살게 해줘야 그 사람들이 트레이닝에도 참여를 하고 잡서치도 하고 한다고 해서 이 양축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그 다수설 그 법률에서 다수설이라고 하나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정책 프레임워크인데 이 실업급여 예산도 엄청 줄었습니다. 90년대에는 2.6%까지 GDP 대비 2.6%까지 하다가 지금은 0.3%, 0.4%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실업자들에게 현금 급여를 주는 수준이 굉장히 줄었다는 거죠. 그게 급여 수준이 줄은 것도 있지만 기간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2년까지 줬었는데 지금은 1년도 주지 않고 1년 내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재취업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빈곤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나 소극적 노동시장 실업급여를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적극적,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모두 굉장히 후퇴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복지 정책은 그렇게 많이 후퇴하고 긴축재정 기조에서 왔다면 이제 이민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민자들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 노란색은 나갔던 사람들이고 파란색 라인은 들어왔던 사람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1800년대에는 나간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스웨덴이 먹고 살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1800년 중반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는 스웨덴 사람들이 미국으로 엄청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위스콘신이나 미네소타 뭐 이런 되게 추운 지역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이민을 갔어도 추운 지역에 많이 정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1930년대가 들어서면서 그때부터는 스웨덴이 좀 더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외부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1930년대 이후부터는 오히려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은 이민자들이 유럽에서 막 짐 싸갖고 오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진은 스톡홀름에 그런 정식으로 이민자들을 위한 등록을 받는 사무소가 설치됐던 사진이라고 하고요. 왼쪽에 이 아파트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몰려들다 보니까 스톡홀름 외곽에 이런 공공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조성이 됐었습니다. 이민자들을 위한.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면 축구 선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인데 이 사람 스웨덴 사람이라는 거 많이 아실 텐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이민자의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구 유고 연방 출신인데 그때 유고 연방에서 스웨덴으로 이민을 해서 스웨덴의 말메라는 지역에 이제 노동자로 정착을 하면서 이브라이모비치가 이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돼서 이민자들의 뭔가 되게 성공 신화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만큼 이민자들이 성공하기 힘들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방송도 있습니다. 요즘에 넷플릭스에 그 이브라이모비치 그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성장 다큐멘터리. 그런 걸 보시면 그때 이브라이모비치가 이민자로서 좀 겪었던 뭔가 질풍노도의 시기도 잘 나타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자 수를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북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보여드리겠지만 북유럽 사람들에게 더 관대하고 자유로운 이민을 허용했기 때문이고요. 1990년대 넘어오면서 구유고 연방 이제 그 사회주의가 동유럽의 사회주의가 붕괴하면서 구유고 연방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아프리카나 이런 시리아나 이런 난민, 최근에 그 IS 사태 때문에 1910년 중반 이후부터는 그런 중동계나 아프리카에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30년대, 40년대는 사실은 그렇게 스웨덴이 난민이나 이민 정책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스웨덴 복지국가라는 그런 모델이 형성되기 전이었고 사회민주주의적인 평등주의적인 발상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나치의 탄압을 받던 독일 3인당이나 노동운동자 지도자들을 좀 보호해주는 그 나중에 독일의 총리가 되는 빌리 브란트 이런 사람들이 스웨덴으로 잠깐 도망왔던 그런 정도에만 머물렀지만 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이제 나치에 대한 강한 반발,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이런 게 확산되면서 전쟁 막바지에는 20만 명 가까이 전쟁 난민을 수용을 했고요. 45년, 70년에는 이 산업이 갑자기 발달을 하면서 노동 인력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수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북유럽 사람들 위주로만 받았었는데 이 시기에는 전 유럽으로 확대를 해서 이민자들 굉장히 많이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970년에는 54만 명까지 이렇게 이민자들을 받게 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대는 근데 이제 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오일 쇼크 있고 세계 경제가 안 좋았던 그런 시기가 오면서 또 이제 이민을 또 제한하는 그러니까 경제 논리와 산업 논리에 따라서 이민을 확대했다가 또 안 좋아지면 또 이제 그 억제하고 이런 방식의 이제 좀 기계적인 그런 대응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많이 받아들일 때는 그래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다문화 정책을 지원을 하는 굳이 스웨덴어를 배우지 않아도 되고 자신들만의 그런 문화를 유지하고 종교를 유지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그런 다문화 지원 정책도 비판을 받기 시작하면서 다시 사회 통합적인 그러니까 스웨덴어를 반드시 배워야 되고 사회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레토릭이 그 힘을 받으면서 1990년대, 95년이 되면서 더 이상 그 다문화를 지원하는 기조가 아닌 더 사회 통합 요구를 강하게 반영하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다문화 정책을 했더니 그 개토화가 일어나고 그 지역적인 인종 분리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 이민자들에 대한 처음에 오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스웨덴어만 배워도 한 달에 200만 원씩 먹고 살 수 있게 2년 동안 돈을 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그 조건이나 요건이나 기간이 굉장히 엄격해져서 그렇게 이민자들이 왔을 때 정착하는 단계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좀 엄격해졌다, 제한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향이 이제 계속 2000년대 이후에는 이민자들을 좀 억제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그 이민 배경,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노동시장에서의 그 차별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 실선은 노동시장 참여 비율이고, 이주 배경자들의 노동시장 참여 비율이고, 파란색 실선은 스웨덴 네이티브 스위디시들의 노동시장 참여, 그러니까 실업자를 포함한, 잡시커를 포함한 그런 라인인데요. 그래서 이 실선과 점선의 차이가 바로 실업률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실업 급여를 받는 사람들, 잡 시킹은 하지만 잡을 찾지 못하는 사람의 간격이 이 주황색 제가 그 화살표 두 개로 그려져 있는 간격으로 표시된 그 선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이티브 사실은 이 얼마나 익숙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민자들의 고용률이 원래 네이티브 시민들에 비해서 높은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민자들은 잡이 없으면 이민을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민자들의 고용률은 네이티브 시티즌들보다 비슷하거나 높은 게 일반적인데 여기에서는 이주 배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 따라서 한 세대가 지난 사람들은 잡을 잡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30년 전에는 스웨덴도 이주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이민 1세대들은 이게 간격이 훨씬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2세, 3세를 나면서 그 사람들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게 자유주의, 신자유주의가 확산되고 긴축재정이 되면서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지표만 보여드리지만 질적 연구나 제도 연구를 하는 많은 연구들은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스웨덴 노동시장에서 어떤 차별을 받고 있고 지원서를 냈을 때 인터뷰 기회가 얼만큼 오고 이런 것들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굉장히 큰 차별을 받고 있음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스웨덴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스웨덴이 EU 국가들 중에 이 갭, 그러니까 네이티브 스위디시들과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그 실업률 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체코, 헝가리, 에스토니아, 동유럽이 오히려 그 간격이 적고요. 스웨덴이 그 격차가 거의 14%포인트에 육박할 정도로 네이티브와 네이티브 스위디시 시티즌하고 포린 번 파퓰레이션 사이에 그 실업률 격차가 이만큼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것보다 스웨덴에서의 불평등은 굉장히 큰 상태고 심각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과 이런 맥락 속에서 최근에 조직범죄가 이런 것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일어난 스웨덴의 조직범죄 증가는 결국 30년에 걸친 지속적인 복지 축소에 따른 부작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불평등 확대와 차별은 그 개개인들, 특히 이민자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개개인들이 조직범죄 가담에 뭔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실업 격차는 더 이상 그냥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그런 그 배제 구조를 더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노동시장 정책에 있어서 스웨덴이 이제 이런 긴축재정 기조를 다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진보적인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이건 단순히 조직범죄는
단순히 치안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정책, 이민정책, 도시정책과 결합된 통합적인 사회 문제로 인식을 하고 통합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민정책은 단순히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엄격했다가 자유로워졌다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민자들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 사회에 통합을 시키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 없이 살게 할 것인가라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뭐 동남아에서 뭐 더 저임금의 노동력들을 수입을 해서 고령화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식의 논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논의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2등 시민을 만들겠다라는 어프로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이민 1세대들은 어떻게 자기네들은 그런 디스어드밴티지를 감수하고 이민을 와서 한국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겠지만 그런 2등 시민이 낳은 2세대, 3세대가 온전하게 한국 사회에 불만을 갖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계속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2등 시민을 전제로 한 이민 확대 정책은 굉장히 패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스웨덴에서 많이 이제 범죄 조직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통합적이고 사례 관리에 초점을 맞춘 그런 접근이 스웨덴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에서도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